6.25 전쟁이 절정으로 치닫는 5월 공세, 4월에 그렇게 뜨거운 맛을 보고도 불의 장벽을 느끼고도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가 왜 여기서 지금 이렇게 말려들었을까? 여러 가지 페인들을 갖다가 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강력한 미군을 때리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하던 대로 약한 적을 공격해야겠다. 공세적을 쭉 살펴보니 동쪽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험준한 산악지대다 보니까 유엔군이 아무리 우세한 기동력과 활용력을 가지고 있더라도 도로 상황도 안 좋고 산악지대다 보니까 그런 효용성이 아무래도 감소된다. 기동의 제한이 있었어요. 네. 그다음에 역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지역 보니까 주로 한국군들만 있다. 그래서 이 당시에 25만 명 정도가 이동을 하게 됩니다. 서부에서 동부로. 근데 이걸 갖다가 성공리에 완수하려면은 유엔군이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뭔가 우리의 의도를 확실히 숨길 수 있는 방책이 필요했죠. 네. 그게 뭐죠? 그게 이제 기만 작전입니다. 네. 야, 우리가 계속 서울을 노릴 것처럼 계속 움직임을 해라. 항공정찰하던 부대들이 딱 보면은 지금 저기 부교를 준비하고 있다. 이거는 분명히 한강도하 작전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기만을 시키는 그런 것들이었죠. 그래서 이제 중공군의 작전 계획이나 목표를 다시 보면은 소양강 변부터 시작해서 강원도 이제 현리 지역입니다. 이 일대를 쭉 이어져 있는 국군 4개 사단을 다중 양익 포위로 섬멸시키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걱정이 좀 앞섭니다. 강원도를 노리고 있는데요. 지금 지도를 보면요. 이 격전이 반복되는 요충지들이 한눈에 보이는 장소가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작전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한반도 중부지방의 지형을 다시 한번 좀 상기시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저거는 우리 지형도를 갖다가 고절을 나타내는 그런 지도인데요. 저걸 딱 놓고 보면은 우리가 이 중부지방, 특히 강원도는 산이 있고 그 사이에 물이 흐르는 골짜기가 있고 평지가 많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약간의 평평한 지역이나 아니면 분지 같은 데 모여 살게 되고 그런 계곡과 평지를 잇는 방향으로 길이 나게 되고 그러다가 결국에 산길에 막히면은 거기서 고개를 하나 넘어서 그다음 물길을 따라서 사람 사는 곳으로 뻗어나가는 게 자연스러운 이치 아니겠습니까? 길이 생기는. 자, 저 강원도 지도를 보시면은 도로 표시 아무것도 안 했는데 어디에 딱 도로가 날지 한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서울에서 저 가운데 보시면은 저기 좀 평평한 지역이 있죠. 네. 저희가 바로 춘천분지입니다. 북쪽으로 가면 북한강이 가고 그리고 동쪽으로 쭉 가는 게 소양강이고 소양강 따라 가다 보면은 또 그 위에 조그만 분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양구입니다. 양구. 네, 그리고 양구에서 조금 더 동쪽으로 가면 있는 곳이 바로 인제 원통입니다. 길이 또 있죠. 네. 인제 원통을 보시면은 그 사선으로 쫙 뭔가 큰 줄기가 하나 뻗어 네. 있죠. 아주 선명하게 뻗어 네. 있죠. 이른바 양평, 홍천, 인제, 양구를 잇는 우리가 설악산이나 속초 같은 데 놀러 갈 때 많이 이용하는 바로 그 길입니다. 그래서 지금 강원도의 도로를 보면은 가장 중요한 도로 3개를 꼽으면은 저렇게 나 있습니다. 도로도 도로인데요. 네. 군부대들도 다 그렇죠. 있는 딱 느낌이. 저 주변의 군부대가 아주 와글와글하죠. 저게 이제 중요한 축선들인 거죠. 결국에. 네. 그래서 지금 저 위쪽에 가장 보이시는 도로가 남양주에서 청평, 가평을 따라서 춘천 그리고 소양강 따라 양구로 넘어가는 네. 저게 46번 국도입니다. 경춘국도. 네, 경춘국도이고 그다음엔 소양강 따라서 가다가 저기 인제에서 합류해서 진부령까지 닿는 거죠. 그게 있고 그 밑에 아까 선명한 줄기를 따라서 또 펼쳐진 것이 이 44번 국도와 46번 국도가 이제 쭉 이어져서 가는 도로입니다. 아까 얘기한 양평, 홍천, 인제 원통 쪽으로 가는 길.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은 또 양평에서 다시 동쪽으로 꺾어갖고 저쪽이 횡성을 따라서 봉평, 진부 쪽으로 해서 네. 그다음에 대관령으로 넘어가는 맞아요. 그래서 강릉으로 가는 저게 6번 국도 맞아요. 라인입니다. 제가 서울에서 강릉 자전거 타고 갈 때 항상 6번 도로. 예전에는 저쪽으로 길을 타고 네, 다녔었죠. 근데 저 옆에 고속도로가 생겨서 6번 도로가 아주 한적하고 자전거 타기에 아주 좋습니다. 지금은 네, 저 44번 국도도 아주 자전거 타기 좋습니다. 네. 근데 왜 저렇게 선명한 자국이 났나? 저걸 딱 보면은 저게 바로 물줄기입니다. 맞아요. 네. 강 줄기가 크게 발달되어 있기 네네. 때문에 길이 선명하게 저렇게 날 수가 있는 겁니다. 저 라인들 가족들끼리 참 여행들 네. 많이 다니시고 하면 이제 다슬기 많아요. 그렇습니다. 다슬기 잡아다가 많이 삶아 먹고 그랬었는데. 예. 그리고 저런 주 도로 이외에도 남북으로 종횡으로 있는 도로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지금 전선이 어디 형성돼 있느냐. 경춘국도 북쪽을 따라서 가고 있다가 저 청평, 가평 북쪽을 따라 가고 있다가 춘천 쪽에서부터는 저게 크로스가 돼갖고 그 다음부터는 소양강 남쪽으로 이제 노네임 라인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일대 전선이 형성이 돼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지금 이 시점에서 유엔군의 주 보급로는 바로 저 44번 국도입니다. 네. 양평, 홍천, 인제 쪽으로 가는 그쪽. 그래서 그 길을 따라서 주 보급이 이루어지고 바로 그 북쪽에 있는 능선들, 산지들을 장악하면서 거기서 계속 철저한 방어 준비를 지금 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중공군이 노리고 있는 우리 4개 국군 사단들은 인제 주변의 소양강 유역 일대에 포진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만약에 공격을 받게 되면은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길이 딱 외통수 하나밖에 네. 없어요. 바로 저 인제에서 남동쪽으로 뻗어 있는 저게 바로 내린천입니다. 아. 우리 뭐 인제 스피디움 같이 뭐 레이스 네, 좋아하시는 분들은 저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바로 그 내린천길. 지금은 도로가 훨씬 많이 생겼지만은 저 당시에는 온전히 있는 도로가 사실 저 내린천길을 따라서 쭉 가다 보면 닿게 되는 곳이 바로 후방의 혈리입니다. 혈리에서 조금 내려오게 되면은 고개를 하나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 당시에 오마치라고 불렸고 지금은 오미제라고 불리는 고개고 거길 넘어가야 서석천 수계로 넘어가서 홍천으로 빠져나가거나 아니면 저쪽 진부 쪽으로 빠져나가는 강릉으로 하는. 그 길을 택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원도가 그 당시엔 특히 도로가 부족했다는 저 한정된 사정을 머리에 딱 넣고 심진핑을 들으시면은 이게 이해가 훨씬 쏙쏙 되실 겁니다. 지금도 엄청 사실 외진 곳이고요. 네네. 예, 진짜 정말 자연이 그대로 살아있는 곳인데 이때 당시엔 훨씬 더 했겠죠. 아, 그렇죠. 너무 지금 중요한 네. 말씀 해주신 게 결국 6.25 전쟁사를 이해하려면 한국 지리에 대한 이해가 필수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훨씬 더 전쟁사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네, 너무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몸으로 느끼고 싶으신 분들은 자전거 타고 저처럼 힘이 붙이는 사람들은 보라색 길을 따라가시면 되고 심 교수처럼 힘이 넘치는 분들은 저 녹색 길을 따라가시면 됩니다. 자, 아픈 뭐 역사도 역사입니다. 배울 건 배워야 되고 전투가 지금 좀 걱정이 됩니다만 혈리 전투는 어떻게 펼쳐졌는지 혈리로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중공군은 5월 16일 공격 준비 사격을 약 1시간 정도 실시를 하고 미 10군단 지역과 국군 3군단 지역에 집중 공격을 하게 됩니다. 이 중공군의 공격에 10군단은 앞 전방에 지금 3개의 사단이 있거든요. 맨 왼쪽에는 미 사단이 있고 가운데에는 한국군 5사단, 한국군 그다음엔 7사단이 있는데 5사단 지역이 먼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오른쪽에 있던 7사단도 무너지게 되는데요. 특히 중공군은 이 5사단과 7사단 사이에 전투 지경선으로 들어오면서 두 국군의 혼란을 더욱더 가중을 시키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조금 더 집중하고 싶은 이야기가 7사단 지역을 좀 보고 싶어요. 그렇습니다. 네, 7사단은 사실 방어하는 입장에서 괜찮았어요. 유리한 입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형이 방어하기 되게 좋았거든요. 앞에 소양강이 딱 펼쳐져 있고 7사단은 연대가 다 고지를 장악하면서 관측을 확실히 할 수 있었고 또 소양강이 대안 쪽 약간의 절벽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도하가 상식적으로 되게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7사단이 너무나 쉽게 무너집니다. 중공군이 접근도 하기 전에 진지를 이탈해버려요. 그런데 이 이유를 좀 보니까 중공군의 공격 준비 사격이 여기서 엄청 셌습니다. 희한하게도 주요 지휘소를 딱딱 때리는 겁니다. 정확도가 너무 높았던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중공군이 사전에 이제 성견대나 이런 걸 파견을 해서 정확한 위치를 다 파악을 하고 준비를 많이 하고 포병 공격을 했다. 이렇게 맞다 보니까 이미 중공군 공격을 받기도 전에 심리적으로 붕괴 상태가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비에 빠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 중공군이 공격을 해오니까 연대들이 포위에 대한 어떤 두려움도 가중이 되면서 각 연대가 분산돼서 전선이 확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때 이제 중요한 게 중공군 한개 중대 규모가 동심 기동을 또 시작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제 결국에는 7사단이 이렇게 무너지는데 이게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무너지더라도 인접 사단이나 아니면 인접 군단한테 우리 철수하고 있습니다라는 걸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통신 두절 이야기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인접 군단이었던 3군단은 이 7사단의 처수를 몰랐고요. 그럼 포위당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또 아쉬운 게 뭐냐면은 우리가 준비 포격이 거셀 때 왜 통신이 두절됐을까? 결국에 통신선을
되게 얇게 가설해서 얇게 그런 묻었기 그런 때문이죠. 거거든요. 그러니까 준비 포격이 이게 다 끊어진 거거든요. 사실 그런 거 방비를 좀 강화할 시간이 없었던 건 아닌데 사실 그동안 좀 이런 거 좀 깊게 가설하고 조금 더 주의를 기울였으면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동시에 이때 우전방에 있었던 3군단도 공격을 받게 되는데 3군단 같은 경우는 왼쪽에 9사단이 있었고 오른쪽에 우전방에 3사단이 배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비교적 어느 정도 맞고는 있었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왼쪽에 있던 7사단이 무너지면서 9사단도 함께 무너지게 됩니다. 네. 그리고 9사단이 철수하자 3사단도 이제 철수를 하게 돼요. 그래서 부대들은 그 아래에 이제 길 따라 쭉 내려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길 따라 가다 보니까 어느 이제 공간이 있는 곳이 어디냐면 현리 영포를 잇는 길에 공간이 어느 정도 나 있거든요. 내린천 따라가는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네. 길이 글로- 그거밖에 없었거든요. 네, 가게 되는데 이동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듣냐면 야, 우리가 계속 철수를 해야 되는데 우리의 유일한 철수로이자 보급로인 오미제 고개가 차단됐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어떻게 알게 됐냐면 3사된 선발대가 한번 쭉 가다가 이 일대에서 공격을 받고 물러섰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이야기가 이제 다 알게 됐고 그리고 아까 이제 현리 일대 3사단과 9사단 병력뿐만 아니라 7사단 일부 병력까지 내려왔고 중공은 엄청나게 세더더라. 그러니까 좁은 공간에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병력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사실 약간 난장판이죠. 네. 그러면서 서로 막 이야기를 하면서 연기도 돌고. 별 이상한 소문들이 이제 다 공포가 돌기 전염되는군요. 네, 시작하는 그런 상황으로 전개가 됩니다. 그 저희가 한국 지리를 우리 최진명 박사님이 설명을 해주면서 이 현리와 그때 당시에는 오마치, 그리고 지금은 이제 오미제 고개라고 불리는 이 지역에 대한 이야기를 보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전적지 답사가 중요한 이유는 직접 보면 이래서 그랬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직접 한번 오미제 고개를 가서 살펴봤다라고 합니다. 심중령님의 눈으로 가서 확인을 해보시죠. 저는 지금 현리전투 전적지 답사를 나왔습니다. 제가 있는 곳은요, 이제 오미제라는 곳인데요. 그래서 여러분 저 뒤에 보시면은 현리전투 전적 B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 B만 올 거면 여기를 오지 않았죠. 왼쪽에 보면 조그마한 소로길이 있는데 여길 통해서 우리가 오미제 정상까지 올라갈 계획입니다. 아주 험한 길인데요. 한번 저를 따라 가보시죠. 저기 쉽게 못 갑니다. 전혀 안 보여요, 길이. 그냥 아예 길 자체가 없는 거의 그렇죠. 곳이군요. 네, 네. 저희 관측소 같은 게 있더라고요. 기상 관측소 같은 게. 여러분, 저희가 지금 왜 오미제가 중요했는지를 좀 보려고 왔습니다. 현재 저희가 서 있는 이 장소가 오미제 길을 차단할 수 있는 고지입니다. 진짜 좁다. 네. 기관총 한 두 자루면 대군을 막아설 수 있을 것 같은 그렇죠. 느낌이 좀 확 들어요. 네. 그래서 간단하게 여기에 대한 이제 지형 설명을 드리자면 이 남쪽 방향으로 쭉 이 길을 따라서 내려가면 당시 3군단 사령부인 이제 하진부리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저의 등 뒤에 있는 저 지금 보이는 곳이 바로 이제 현리로 가는 방향인데요. 저기 보면은 약간 이제 마을 같은 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지금 쭉 옆에 오른쪽에 보면은 내린천이 보입니다. 이 내린천을 따라 쭉 이렇게 길들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당시 이제 3군단 병력은 그 전방에 있는 소양강에서 한 30km 위에 있던 소양강에서부터 철수해서 여기까지 내려온 상태였었고요. 현리와 영포 일대에 지금 3사단, 9사단 병력들이 지금 포진해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딱 오면서 군단 사령부 쪽으로 하진부리 쪽으로 철수를 해야 되는데 즉 이 길이 지금 군단의 유일한 철수로인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여기가 막혔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거죠. 저희는 오미제 오마치 고개를 넘어서 지금 이제 국군 3군단이 집결해 있는 현리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잠깐 저희가 내려서 이 위치에 선 이유는 여기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오른쪽 방향에 있는 이 길이 바로 군단의 후퇴로 지금 보급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길을 쭉 타고 넘어가면은 저기 보이는 이제 산골짜기가 보일 겁니다. 저 고개가 바로 오미제 고개입니다. 지금 제가 앞에 서 있는 이 다리가 바로 내린천을 이제 있는 다리가 되겠고요. 이 도로, 이 보급로 옆에 보면은 다 오른쪽이 산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공군이 단순히 저 오미제 고개뿐만 아니라 그날 저녁 무렵에는 이 일대에 있는 능선군까지도 다 점령을 하면서 이 일대 자체를 차단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요. 네. 그전엔 한국군이나 유엔군이 거기를 지키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전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거기에.
이 중요한 곳이에요? 이 오미제가 하필 미 10군단하고 국군 3군단 전투 지경선에 있어요. 10군단에 들어갔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19군. 네. 이게 큰 실책이었죠. 네네. 거기 아주 소수의 병력만이라도 대비를 하고 있었으면은 네네. 이렇게 어이없게 당하지는 않았을 텐데 처음에 온 건 불과 이렇게 중대만 서둘러 왔거든요. 근데 이 보고를 유재용 군단장이 17일 새벽 4시에 받았습니다. 받았어요. 근데 알몬드 군단장 눈치를 보느라 이걸 좀 방치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여기다 배치하면 지경선을 침범해서 들어가는 거니까 알몬드 성격에 뭐야 하면서 왜 한국 애들이 여기다가 병력을 배치하면서 그럼 왜 역정을 거기다가 이렇게 알몬드는 벌이기 배치를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중공군 공격하기 전에 국군 3군단 입장에서는 여기가 후방 우리의 테러니까 네. 병력을 보냈습니다. 네. 그런데 아몬드 10군단장이 이거는 너희 지역 아니고 우리 지역인데 쫓아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빈 공간으로 남아 있게 됐던 겁니다. 지금 저희가 전적지 담사를 보면서도 알 수 있지만 너무나도 중요한 위치라는 게 눈에 그냥 보이는데 이것을 비워놓는다라는 결정은 나 너무 좀 아쉽네요. 그렇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뭐 처음에 중대였던 게 대대가 오고 그다음에 나중엔 연대급 병력까지 다 들어온 거죠 이제. 와서 여기를 막아버리니까 그때는 도저히 뚫을 수가 없죠. 딱 봐도 중대만 와도 와 여긴 뚫기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전투가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그래서 오전에 여기 현리 영포 일대 병력들이 다 집결해 있는 상황이고 무성한 소문이 드는 상황 속에서 군단장이 직접 비행기를 타고 이쪽으로 날아옵니다. 그래서 유재흥 군단장이 14시에 여기 딱 도착을 해요. 그러면 이제 뭘 하겠습니까? 사단장들, 참모들 소집해서 회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난국을 어떻게 타결할 것인지. 그래서 판단을 딱 해보니까 지금 우리 여기에 들어와 있는 병력은 2개 사단 병력이다. 그리고 우리는 2개의 포병대대의 화력이 있다. 그러면 내가 보기에는 충분히 오미제를 돌파해서 철수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병력은 다 온전해요. 또 그렇죠. 충분히 이거는 어떻게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돌파를 하려면 결국에는 누가 뭔가 이거를 지휘해줘서 가야 되잖아요. 그 2개 사단이 있으니까. 그래서 보니까 3사단장인 그래도 김종호 장군이 역전의 용사니까. 그리고 9사단장인 최덕 장군 같은 경우는 경험이 좀 부족하고 아무래도 또 행정병과 출신이다 보니까 역시 김종호 장군의 책임 하에 오미제 고개를 탈환 후에 도로를 따라서 창촌으로 철수할 것을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후방으로 가서 군단의 어떤 포병 화력 지원이나 아니면 뭐 보급이나 아니면 공중 지원 등을 해주겠다라고 군단장이 비행기를 타고 떠나버리는 거죠. 사실 충분히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너무나 아쉬운 게 뭐냐면 당시의 병력의 상황이 너무 좋지 않았다. 군단장이 비행기 타고 날아가니까 병사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군단장이 도망간다라는 어떤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됐고 소문이 나죠. 그런 소문이 이제 퍼지면서 안 그래도 떨어졌던 사기가 더 떨어지는 결과를 좀 빚게 됐고 그런 의미에서 뭐 결과를 알아서 이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이때 유재흥 장군이 함께 남아 있었으면 어땠을까. 심지어 장지로 전투에서 스미스 소장은 들어왔잖아요. 사지로. 그렇죠. 여기서 함께해서 난 너희와 함께한다. 뭐 남아서 함께한다라고 했으면 결과가 좀 바뀔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아쉬움도 있습니다. 뭐 너무 결과론적인 이야기인가요? 아닙니다. 하여튼 물리적 화력이나 병력은 충분했기 때문에 네. 진짜 그 마음만 지금 한창 방황하고 있는 수많은 마음만 이 잡을 수 있는 리더십이 있었으면은 네. 이 결과는 충분히 달라졌을 겁니다. 네. 그리고 또 여기서 아쉬운 게 방책이 사실 여기서 여러 가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너무 철수의 못을 박았다는 거예요. 뚫고 철수하자. 사실 여기서 미군이었다면 그리고 지금까지 중공군을 상대로 싸워왔던 노하우, 경험, 자신감이 있었다면 여기서 오히려 원형 방어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원형 방어하기 너무 좋은 위치거든요. 그렇기도 하고 어차피 네. 그쪽도 길 하나, 네. 앞쪽도 길 하나면 앞쪽 길 틀어 막아. 네. 저기만 막으면 어차피 못 들어와. 뭐 이렇게 네. 생각할 수도 오히려 있죠. 뒤에 있는 중공군 부대가 고립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다양한 방책도 생각할 수도 있었지만 그 당시의 정황상 쉽지 않았을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한국군은 계속 중공군에게 지고 있었던 상황 속에서 두려움도 있었고 준비가 잘 되어 있지 않았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뚫기로 했으니까 어떻습니까? 들어야죠. 뚫어야 되겠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자, 이 시간에 군단장이 떠났던 그 시간에는 이미 오미지에는 중공군 1개 대대 정도로 병력이 증가되어 있었어요. 많이 보강을 했네요. 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이 대대는 7사단 지역에 공격하고 나서 25km를 13시간 만에 내려왔던 부대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뭐 워낙 중공군의 산악기동에 대해서 많이 들어서 25km면 뭐 하는데 사실 이 고지군이 한 700에서 1000m 정도 돼요. 이걸 이렇게 내려왔다는 것은 여전히 상식 밖의 기동이었다. 그리고 이제 사단에서 일단 한 개 연대씩 뽑아서 돌파 작전을 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이 경과를 보면은 사실 뭐 3사단사나 아니면 9사단 이 부대사에 따라서 설명이 조금 달라요. 근데 이제 공관사를 기준으로 좀 이야기를 하자면 야간에 돌파를 시도해요. 근데 아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벤플리트는 지시를 했잖아요. 한국군은 주간에만. 야간에 하지 말아라라고 했는데 야간에 하게 돼요. 왜냐하면 군단장이 낮에 떠났으니까 어떻게든 빨리 가야겠다. 더 오래 시간을 끌면 끌수록 중공군이 더 많아질 것이다. 많아질 수 있다. 그리고 이때 이미 중공군의 박격포 같은 것도 툭툭 떨어지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중공군은 더 공포를 조장하고 있었고 국군은 더 빨리 나가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간 9시에 이제 시작이 되는데 3사단 18년대는 선두에서 오마치를 돌파하고 9사단 30년대가 후속해서 측방이나 후방을 엄호하면서 오마치가 돌파가 되면 부대들이 차례로 나가면서 30년대가 제일 뒤에서 나간다. 이렇게 가려면 뭐가 제일 필요하겠습니까? 포병 지원이요? 포병 지원도 지원인데 결국 제일 어려운 작전이 철수 작전이잖아요. 네. 서로 간에 뭘 잘해주냐면 협조가 정말로 필요합니다. 긴밀한 협동을. 네, 특히 이 길은 외골수라서 네. 내가 먼저 가겠습니다. 아니면 누가 하나 무서워 도망갈래 그러면 끝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가보면 딱 느껴지는데 딱 그 용포에서 딱 봤을 때 저쪽에는 큰 방태산이 있어. 네. 절로 가면 살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이 오미제로 가는 길을 보면은 이 길 따라서 오른쪽에 다 산입니다. 네. 약간의 이런 능선이 계속 펼쳐져 있어요. 나 꼼짝없이 매복에 걸릴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철수 부대들이 이제 철수를 할 때 여기 있는 능선군들 어떻게 해요? 하나씩 잡아줘야 됩니다. 그렇죠. 단순히 오미제로 확 가는 게 아니라 이 능선들을 하나씩 잡아주고 가야 돼요. 그렇죠. 근데 그런 계획까지 수립을 해요. 네. 근데 딱 공격을 하기 전에 이미 이제 중공군 같은 여기에 거의 사단급 병력이 와서 이 고지들을 다 점령을 해버려요. 그러면서 이 용포에서 현리 그리고 오미지로 이어지는 도로변으로 박격포 사격도 하니까 18년대가 가다가 공격을 받자 공격을 포기하고 방태산을 경유해서 철수를 합니다. 이게 왜 하필 방태산으로 갔을까를 저는 많이 의아했었거든요. 너무 높은 산이잖아요. 1400m. 네, 근데 네. 가서 보니까 알겠더라고. 저기라면 중공군이 오지 않겠지. 그리고 절로 넘어가면 어쨌든 남쪽으로 가는 길이니까 살 수 있겠지. 다른 쪽은 다 막혀 있겠지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 상황을 후속 부대가 보고 있죠. 목격하죠. 그러면 어때요? 도미노 현상처럼 도망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이거를 3사단장한테 보고를 하니까 3사단장은 부대들이 명령도 없이 막 또 분산돼서 철수하고 있어요. 그러자 정식으로 18년대 공격을 취소를 하고 전체 철수 명령을 내립니다. 방태산을 경유해서 창천으로 가라. 그게 새벽 3시에 내렸던 명령이에요. 근데 이미 이때 부대들은 다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사단장들도 방태산을 넘었습니다. 장교들 계급장 뗐습니다. 무기 다 버립니다. 거추장스러우니까. 그리고 넘어가면서 힘듭니다. 탈진합니다. 일부는 많은 수가 내려와서 중공군에게 포로로 잡히기도 합니다. 그렇게 뿔뿔이 여기서 흩어지게 되는 결과를 빚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아쉬운 게 리치웨이 장군이 생각했던 이건 이 패배의식부터 고쳐야겠다. 다시 한번 가슴속에 우리는 이길 수 있다라는 자신감, 승리에 대한 의식을 고취시켜야겠다라는 것이 당연히 이제는 들어왔을 줄 알았는데 아직 국군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상황이었네요. 아직까지는. 네, 그렇습니다. 반면교사를 삼아야 될 그런 문제 그럼요. 아닐까라는 네. 생각을 하는데 어찌됐든 5월 18일 새벽에 이제 방태에서 넘어 철수를 했고 5월 20일 날 하진부리에서 병력을 수습을 합니다. 네. 그래서 보니까 3사단 같은 경우는 34%가 왔어요. 그리고 9사단 같은 경우는 약 40%가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8군 사령관 벤플리트가 3군 단장에게 지시를 합니다. 유진 장군에게 더 이상 철수하지 말고 여기를 어떻게든 지켜내라. 더 이상 뚫리면 안 된다. 그런데 3군단이 다시 퇴각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심지어 군단사령부 같은 경우는 영월까지 내려가요. 네. 근데 이게 사실 3군단 해체의 가장 결정적이고 직접적인 이유가 돼버립니다. 오미제 어떻게 그렇다 치더라도 여기서 또 못 막았다. 여기서 심지어 접적도 거의 없었거든요. 못 막은 게 아니라 그냥 포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결과가 사실 우리 국군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제 치욕적인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데 유견쟁 초기에 우리가 이제 유엔군 사령부에게 작전 지휘권을 넘겨줬잖아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엔군 사령부에서는 여기 한국에 와서 싸우는 것만큼
국군 혹은 한국 정부의 자존심을 그래도 좀 지켜줘야 된다라고 하면서 직접적으로 우리 군대를 지휘하거나 그러지는 않고 육본을 통해서 간접 지휘를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육본이 우리 한국군에 대해서는 작전 지휘를 해왔다는 거죠. 그러면서 육본이 전방 지휘소라는 걸 만들어서 해왔는데 이때 간접 지휘에서 직접 지휘로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그리고 육본의 전방 지휘소도 완전히 이때 폐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때부터는 미군이 한국군을 완전히 지휘하게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중공군을 막고 밀어 올리는 것이 자존심?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을 지켜내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자, 방어라인을 다시 어떻게든 다시 구축을 해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거대하게 형성된 돌파구를 갖다가 네. 어떻게든 틀어 막는 것이 급선무였는데요. 저기서 중공군이 어디로 내려오겠습니까? 결국에 서석 쪽으로 내려와서 향촌으로 해서 운두령을 넘어서 운두령 밑으로 넘어가면 그 지금 진부면 거기가 바로 옛날에 하진부리 네. 거기입니다. 저쪽까지 이제 뚫리면 안 된다. 저쪽을 어떻게든 막아야 된다. 어떻게? 동쪽과 서쪽에서 모두 막아야 합니다. 만약에 저기까지 중공군이 내려오는데 성공을 해서 저 6번 국도 따라 있는 동서교통로를 장악하면은 난리가 납니다. 그렇죠. 왜냐면은 저 당시에 강릉이 또 우리 국군 비행장. 1군단의 네. 주 보급로서 굉장히 중요하고 강릉에 비행장이 있습니다. 네. 또 공군 지원에도 굉장히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저기가 뚫리면은 동서를 관통하는 동맥이 끊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길 빨리 막아야 됩니다. 근데 부대가 지금 어디 있지? 라고 하니까 우리가 초반에 기만 작전에 속아갖고 많은 예비대가 서쪽으로 쏠렸다고 했죠. 그래서 당장 투입할 수 있는 예비대가 미 제3보병사단이었어요. 근데 미 제3보병사단이 어디 있었냐면은 경기도 광주. 지금 저 지도에서 양수리 좀 밑으로 가면 그쪽에 있었습니다. 빨리 이것부터 이동시켜야 된다. 어느 길로? 동서관통 6번 도로. 당연히 저기 철도가 없으니까 그냥 모든 트럭들을 동원해서 다 실어갖고 계속 저 산길을 따라서 이동을 시켰습니다. 근데 문제는 저 도로가 요즘 도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요즘처럼 잘 뚫린 도로가 아니라 거의 비포장 도로에 겨우 2차선 확보 될랑말랑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여기서의 핵심은 교통체증이 어디서 일어나면은 아주 난리가 납니다. 딱 막혀버리는. 그래서 이때 빨리 헌병대들이 쫙 깔려갖고 교통통제에 나섭니다. 그래서 이 3사단이 가는 교통만 딱 통과시키고 나머지는 다 차단을 시키면서 그걸 왕복하는 그 익스프레스로 셔틀로 돌게 됩니다. 이제 미 3사단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벤플리트가 중공군이 다음에 어디를 공격해 올까라고 계속 고민하고 있었을 때 조금씩 동쪽으로 움직임이 보인다 그랬잖아요. 근데 병력을 거기 완전히 집중할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뭔가 조치를 해놓은 게 뭐였냐면 설마리전 때 계속 미 1군단 소속으로 싸웠던 3사단을 군 예비로 바꿔놓습니다. 그래서 뭔가 문제가 생기면 애들 쓰겠다라는 어떤 그런 보관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빨리 투입할 수 있었다라는 부분도 있었던 거죠. 그리고 대전에 있었던 국군 8사단도 네. 빨리 이쪽으로 빨리 평창 쪽으로 올라와라. 혹시 하진부리 뚫리면 모르니까 그쪽 남쪽으로 해서부터 빨리 올라와라. 그쪽도 전환 배치를 시킵니다. 되게 신속하게 이동한 거예요, 진짜. 동쪽에 있던 1군단도 움직입니다. 1군단은 다행히 3군단 동쪽은 북한군이 맡기로 돼 있었어요. 네. 근데 저 인제 원통 동쪽이 뭡니까? 설악산이죠. 네. 엄청 험준한 설악산입니다. 그 옆에 바로 넘어가는 고개가 한계령인데 네. 그 당시엔 한계령도 포장이 안 되는 아주 좁은 도로여갖고 여길 갖다가 북한군이 못 뚫습니다. 왜? 우리 1군단의 처절한 방어의 저지가 돼갖고 다행히 저쪽이 안 뚫렸어요. 국군 1군단의 그 명예는 지켰네요. 네, 그래서 방태산을 넘어가는 3군단 패잔병들이 그나마 역습을 당하지 않은 것도 네. 1군단이 앞에서 지키고 있었던 거고 그래도 안심할 수가 없던 게 대관령을 지켜야 됩니다. 또 한 군데 중요한 곳이 아까 얘기한 홍천에서 인제로 올라가는 그쪽 길입니다. 네. 그쪽은 10군단에서 미군 2사단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근데 미 2보병사단이 과거 인디언 태형. 네, 인디언 태형 때는 참으로 스타일을 구겼었는데 여기서는 제대로 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심한 출혈이 있었습니다만 이제 지혈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 뭐 병균이 들어오면 1차 방어 라인, 2차 방어 라인이 그럼요. 면역 체계가 가동이 돼서 네. 잡아내야죠. 자, 중공군을 막아내는 일련의 방어전이 시작이 되는데요. 대관령으로 먼저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당시 이제 국군 3군단 우측에는 국군 1군단이 있었었는데요. 수도사단이 태백산맥 동쪽에 있었고요.
11사단이 태백산맥 서쪽에 위치를 해 있었습니다. 국군 1군단 같은 경우는 북한군 2군단, 5군단의 압박을 받으면서 계속 내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문제는 돌파구가 지금 형성이 되면서 대관령을 막아야 되는 상황이 됐던 겁니다. 근데 왜 대관령을 막아야 됐을까요? 중공군이 대관령을 넘어서 강릉으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강릉은 그 당시에 물자들이 다 집적해 있었던 엄청난 전략적 요충지였기 때문에 벤플리트 장군도 여기는 어떻게든 막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백선엽 장군 같은 경우도 수도사단의 한신대령의 1년대를 최대한 빨리 이제 보내려고 했는데 문제는 수도사단장이었던 송효찬 장군 입장에서도 앞에서 지금 북한군이 공격을 해오고 있는데 내 부대 하나 빼기가 싫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백선엽 장군이 직접 찾아가지고 송효찬 장군한테 이러면 너 명령 위반이야 라고 하면서 협박을 한 끝에 그제서야 1년대가 이제 출발을 했고 다행히 중공군이 대관령을 도착하기 1시간 전에 1년대가 선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1사단의 한계 연대 같은 경우는 대관령 서쪽 일대에 있는 중공군을 막기 위해서 거기로 또 병력을 보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 일대에서 중공군을 어떻게든 막아냄으로써 대관령 일대에서 우리가 중공군을 저지를 할 수 있었던 거죠. 문제는 동쪽에 이제 측방을 막았는데 중요한 거는 중공군이 계속 내려오고 있었으니까 첨단을 막는 게 중요해졌습니다. 그 첨단을 막는 전투가 바로 운구령 전투인데요. 돌파구가 형성되니까 미 8군에서는 3사단을 급히 이제 보내는 겁니다, 밑으로. 그래서 3사단 같은 경우는 이제 오면서 보니까 어떤 정보를 얻었냐면 적 주력이 운두령 일대에 집중 배치되어 있다라는 이제 정보를 얻었던 거예요. 그래서 운두령을 목표로 2개 연대를 한꺼번에 공격시키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운두령은 중공군이 모여 있는 것 말고도 여기가 되게 중요한 보급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개방산 고개인데요. 여기를 딱 잡게 되면은 내려와 있는 중공군도 차단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요충지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공격을 하려고 이렇게 올라가는데 어떤 일이 생겼냐면 속사리를 지키고 있었던 국군 3군단이 또 퇴각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는 운두령까지 가려면 속사리 쪽에서 미 3사단이 노출이 되기 때문에 속사리도 이제 공격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한계 연대를 속사리 쪽으로 급하게 보냈고 한계 연대, 즉 7연대만 운두령을 공격을 하게 하는데 이때 포병 화력을 집중시켜가지고 운두령을 공격해서 결국 운두령을 빼앗았습니다. 자, 이게 가능했던 요소는 미군의 화력이 일단 있었겠지만 중공군 역시도 현리정투를 통해서 이 밑으로 쭉 내려오면서 지칠 대로 지쳤던 점이 컸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돌파구의 우측방과 그 다음에 돌파구의 첨단까지 막아냈고 이제 한 곳만 더 막으면 되는 거죠. 거기가 바로 홍천 북방입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곳은 벙커고지라는 곳인데 벙커고지 전투 많이 들어봤던 전투죠. 네, 벙커고지 이름은 어디선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여러분이 들어봤던 그 벙커고지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벙커고지가 1952년에도 1952년 8월에서부터 9월 때 그때는 저서쪽의 판문점 부근에서 벙커고지 전투가 있었어요. 네. 또 거기서도 미 1해병사단이 등장합니다. 그건 예고편이지만은 원래 그게 더 유명해갖고 그쪽 얘기를 많이 하지만은 여기서도 굉장히 의미 있는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이거는 앞서 설명드린 대로 지금 이 돌파구의 왼쪽 어깨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미군은 딱 예측을 한 것이 적이 만약에 공격을 시작해오면은 저 소양강을 넘어갔고 우리의 보급로를 끊기 위해서 남쪽으로 내려올 수 있겠다라고 해갖고 그쪽 일대 주로 넘어올 수 있을 만한 이런 고갯길들을 갖다가 다 차단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중에 홍천 구성포와 춘천 사이 옛날식으로 하면 800고지라는 높이 800m짜리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저희가 해발 778m 778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 주변에 밑에 이 보병사단이 포진했어요. 이 778고지를 장악한 3대 대장이 참 강단이 있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준비성이 철저했습니다. 고지 위에 우리가 강력한 진짜를 만들어야겠다. 자, 유개호 만들어. 부하들이 봄에 비가 많이 오니까 좀 기막으라고 하나보다 하면서 처음에 설렁설렁 팠는데 대대장이 다시 올라오더니 난 이런 거 원하는 거 아니야. 진짜 폭격이 떨어져도 단단하게 버틸 수 있는 확실하게 강력한 지붕이 있는 그런 벙커를 만들어. 그래야 니들 살 수 있어. 그래서 이 800고지 위에 천장이 있는 그런 유개 벙커를 갖다가 23개를 갖다가 아주 단단하게 만듭니다. 이게 아주 튼튼하게 만들어갖고 이 당시에 벤플리트 장군이 자주 헬기를 타고 이 지역을 방어 준비하고 있나 순실했는데 딱 이제 알몬드랑 같이 헬기 타고 가다가 저기 뭐야 저기
야 저기 되게 잘 만들었는데 하고 보니까 거기가 800고지더라.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 625가 뚜껑이 있는 벙커. 네. 그러니까 그 위에다가 아군이 있어도 상관없어 튼튼하니까 거기다 포 쏴. 그렇게 그러면 할 수 있을 정도의- 마구잡이로 쏴도 괜찮다. 뭐 이런 맞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고지 전면에는 철조망도 쫙 이중으로 깔아놓고 당연히 지뢰 심고 그리고 우리 지평리에서 봤었죠. 드럼통에 불 붙여. 네이팜 넣어갖고 터트려서 크레모아처럼 쓸 수 있는 그런 것까지도 매설을 했습니다. 아, 준비 잘했네요. 네. 근데 어떻게 이렇게 준비를 할 수 있었을까요? 누가 도와줬을 것 같은데. 또 우리 자랑스러운 노무 부대가 맞습니다. 이게 가능했던 거는 우리의 숨은 영웅들, 농부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기는 후방에 도로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저 산 위까지 물자를 병사들이 지고 나를 수가 없어요. 그렇죠. 당연히 우리 민간인 노무자들이 필요했습니다. 이때도 한 700명 정도가 투입이 됐다고 하는데 이 우리 노무자들이 이 짧은 기간 동안 모래주머니를 23만 7천 개, 24만. 네, 그리고 철조망을 385롤, 그리고 철조망을 깔려면 말뚝도 박아야겠죠. 그리고 쇠말뚝도 한 6천 개를 날랐다고 하고, 그리고 55갤런짜리 큰 드럼통도 39개를 운반했다고 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사람만 동원된 게 아니라 우리 한국의 황소들도 여기에 일익을 담당했습니다. 황소 32마리가 징발이 돼갖고 황소들은 4.2인치 중박격포를 날았어요. 그러면서 박격포들과 박격포탄을 황소에 싣고서 이 요소의 그 배후 포진지를 갖다가 만들었고요. 고지에 저는 강력한 방어선이 만들어지니까 이제 저기가 단단한 어깨 역할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거 뭐 미국 해병대 말한테만 계급 주지 말고 우리 황소한테도 계급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게요. 이때 워낙 이제 준비 철저히 하다 보니까 이때 대대장이었던 헤인즈 중령이 사단장이랑 이 헬기로 순시하면서 사단장님, 저는 솔직히 한 가지 걱정되는 게 있습니다. 뭐요? 혹시 쟤들이 여기 공격 안 하면 어떡하죠? 아, 너무 준비가 철저해서 우리가. 자신감이. 네. 그 정도 자신감이 뿜뿜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요. 철저한 대비는 그런 자신감을 맞습니다. 갖게 하죠. 그렇게 벙커를 단단히 구축해 놓으니까 병사들도 야 이제 진짜 벙커 고지다. 그러면서 그 신뢰를 딱 하고 있었죠. 그게 정말 이러한 교육들이 우리 지휘부나 병사들에게 이런 교육이 잘 돼 있었더라면 그럼 우리도 이런 대비를 할 수 있었지 않을까? 뭐 이런 맞습니다. 좀 아쉬움이 좀 남긴 하네요. 뭐 항상 유리한 위치 장악했을 때 힘들겠지만 그래도 야삽 들고 연호하고 하라는 것이 다 진짜 생존에 통신선 중요한 막 2m씩 역할을 파가지고 하죠. 통신선 묶고 막.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서 드디어 5월 16일에 가까워오면서 점점점 공격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저쪽을 공격하는 부대들은 중공군의 15군이 담당했습니다. 15군이 경춘가도를 따라 쭉 이동을 해와갖고 소양강을 넘어서 38년대 일대대 가리산을 지키고 있던 그쪽에 먼저 집중 공격이 떨어졌어요. 그래갖고 압도적인 중공군의 인해전술 재파 공격에 일대대 진지는 금세 무너집니다. 그래서 일대대는 좀 후퇴하는데 5월 17일에 드디어 중공군이 벙커고지로 대대적인 공격을 해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때도 중공군이 굉장히 주도 면밀하게 처음에는 이 험난한 지형으로 일부러 막 타고 넘어왔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곳을 지키고 있었던 게 K중대였는데 K중대가 결국엔 밀렸습니다. 그래서 막 공격 첫날이니까 중공군의 포격들도 많이 떨어져서 이게 막 중대지휘소까지 날라와갖고 중대지휘소에 있었던 무전기까지 피격당해서 대대본부랑 소통이 단절되는 막 그러면서 옆쪽 중대로 막 밀려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800고지가 중공군에게 피탈당해요. 그러면서 막 확장을 당합니다. 진짜 위기죠. 근데 다행히 K 중대장이 여기서 기가 꺾이지 않습니다. 이제 예비 소대를 갖다가 빨리 소집을 해갖고 야 우리 30명밖에 안 되지만 저거 빨리 지금 다시 빨리 탈환해야 된다 하면서 병력을 집결시켜갖고 다시 그대로 밀고 갑니다. 다행히 이때 800고지 쪽에도 고지를 장악하니까 중공군이 약간 마음을 놓고서 뺏은 벙커 안에 들어가서 좀 마음을 놓고 있었는데 즉시 반격이 들어오니까 얘들도 좀 당황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때 양측에서 어마어마한 양의 수류탄을 투척전을 벌입니다. 아무래도 고지에서 지금 화력 지원이 용이치 않으니까 원래 미군은 수류탄을 많이 집적해놓고 있었고 마침 중공군에게도 이 웬 떡이냐 하면서 벙커 안에 미군이 버리고 간 수류탄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걸 확인했어요. 그러면서 애들이 막 수류탄을 꺼내갖고 던졌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상하게 안 터지는 게 많은 겁니다. 왜 안 터지지? 이제 어쨌건 모르겠다 하면서 막 미군이 쇄도를 해갖고 이제 벙커에 남아있는 중공군을 갖다가 계속 밀어내서 1명이 죽고 8명이 부상당하는 경미한 피해만 입고
결국에 5월 18일 새벽 1시 반경에 이 고지를 탈환하는 데 성공합니다. 고지 탈환을 했는데 그렇게 미미한 네. 희생을 했어요? 네. 그래서 도대체 왜 이러는지 처음엔 상황 파악이 안 되는데 날이 밝아 보니까 그제서야 상황 파악이 되는 겁니다. 바닥에 안 터진 수류탄이 잔뜩 널려 있는 거예요. 근데 중공군들 수류탄 던지는 게 특기잖아요. 미군 수류탄은 이거는 안전핀을 뽑아야 되잖아요. 네. 우리 수류탄은. 네. 안전핀 뽑는 걸 몰랐던 거예요. 그러면요? 그래서 그냥 뭐 어떻게 하는 거지 하면서 안전핀을 대충 꺾은 다음에 던지니까 이게 철컥 해제가 안 되면서 안 터졌던 거예요. 전비를 꺾고 던져요? 네, 이게 방망이 수류탄은 밑에 캡 빼갖고 여기 쭉 잡아 당긴 다음에 던지는 거잖아요. 어떻게 당겨야지 막 하다가 그냥 급하니까 대충 하면 던지면 터지겠지라고 했는데 이게 불발탄이 많았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피해가 적었던 겁니다. 무지에서 나온 네, 적은 진짜 천운이었죠. 그러면서 결국 K중대가 5월 18일 낮에 중공군이 약간 그 저지대 쪽으로 침투하고 있었는데 미군의 퇴치기, 미트 초퍼, M16 하프 트랙이 또 와갖고 그 바다다다닥 막 쏴대니까 대공포요. 네, 중공군이 버티질 못하고 완전히 퇴각해서 이때 3대대가 기적적으로 이 800고지 주변에 벙커고지 주변의 방어선을 회복합니다. 여기서 중공군이 물러서면 안 되겠죠. 마침 딱 이제 돌출부가 생겼는데 그래서 5월 18일에도 대대적인 야습을 준비합니다. 그러면서 역시 날이 어두워지자 뽀 하면서 대규모 공격이 시작이 됐는데 이때는 벼르고 벼러왔던 화력전으로 맞서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전 병력 6개호로 다 들어가 하고 중공군이 바짝 다가오는 게 보이니까 요청을 합니다. 후방에 포병대대 지금 우리 머리 위로 당장 진내 포격을 해주세요. 아 그냥 우리한테 쏴. 네, 볼 거 없이 우리 머리 위로 퍼부어주세요. 단 신관은 근접 신관으로. 그렇지. 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아무리 유계진치라고 하더라도 이게 맞으면. 토치카처럼 콘크리트로 만든 게 아니니까 만약에 순발 신관, 충격 신관 이런 걸 쓰면은 맞아서 지붕이 날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근접 신관은 뭡니까? 적당한 상공에서 빵 터지니까 파편만 날리잖아요. 그러니까 유계진치는 무사하고 주변에 있는 중공군들만 다 죽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요, 네, 이 105mm는 우리가 흔히 많이 보던 그 견인포 105mm들 많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거예요. 그럼 펑 쏴서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네, 이 근접 신관은 어떤 근접 신관이에요? 일정 거리가 되면은 그러니까 지면과 몇 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서 상공에서 뻥 터지는 거죠. 그럼 우리가 최 박사님한테 배웠던 웅웅 이 근접 맞아요, 신관이에요? 그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 뒤에 일개 포병대 되면은 105mm 18문이에요. 10분 동안 2,000발을 날립니다. 와. 이게 105mm 곡사포 FM 보시면은 최대 발사 속도가 10분간 분당 10발씩이에요. 근데 딱 이 속도로 쏜 겁니다. 6초에 한 번씩 빵빵빵. 그러니까 중공군이 쫙 조용해졌어요.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죠. 또 몇 시간 있다 밀려옵니다. 다시 한 번 더. 그러니까 또 빠바바방 쏴갖고 또 2,000발 날아가고. 그래서 이날 밤에 후방을 지원하는 38 야포대대가 105mm 근접신관 장착한 포탄을 1만 발을 쐈습니다. 우와. 그야말로 정말 하늘에서 강철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네. 이 전투가 벤플리트 사격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예요. 네. 자, 이렇게 압도적인 이 천조국의 물량으로 이 18일 밤, 19일 새벽까지의 전투도 화력으로 중공군을 밀어버렸고요. 그러면서 돌파구의 왼쪽이 단단히 다져졌습니다. 이 상황이 되니까 이제 알몬드도 와갖고 잘했어. 여기 이제 단단하구만. 하지만 이 고지는 포기하자. 이게 참 아이러니하건데 5월 19일이 되니까 여기만 딱 뾰족하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 우측은 쫙 밀려갖고 이런 식으로 거의 직각으로 이제 방어선이 형성이 돼갖고 여기 딱 꼭지점에 있는 너네가 너무 두들겨 맞을 것 같아. 조금 전선 정리하자. 내려와. 그래서 그러니까 헤인즈 중령이 여기 지킬 수 있습니다. 맡겨만 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그냥 저희는 벙커 안에만 있을게요. 계속 쏴요. 네, 너무 포탄을 많이 쏴서 그런가? 하여튼 그래가지고 괜찮아. 수고했어. 내려와. 하면서 알몬드 입장에선 야 여기 한 5일 막으면 우리 홍천의 탄 다 떨어져. 이미 너무 충분한 어떤 목표를 달성했다는 거죠 지금. 네.
네, 그래서 뭐 결국에 이 벙커 고지는 내려오긴 했지만은 이쪽으로 더 큰 공격은 내려오지 못하고요. 중공군 15군 병력은 이제는 이동 상황이 계속 폭격에 포착이 돼갖고 네. 곳곳에 능선 곳곳에서 폭격 맞고 하면서 병력을 소모하다가 곧이어 진행된 우리 유엔군의 반격에 다시 쫓겨가게 됩니다. 6.25에 있어서 마지막 코드블루가 요때 요 출혈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훌륭하게 지혈을 함으로써 위기 상황을 막아냈고요. 이제 반격이 남아있는데요. 내 나라 내 땅은 내가 지킨다. 이 힘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가장 아픈 가슴을 부여잡고 돌아섰던 그 부대가 다시금 반격에 나섭니다. 지휘관 입장에서는 이건 불명예스럽잖아요. 그렇죠. 창피하잖아요. 철수하는 과정 중에서 옆에 있는 미군들한테도 욕도 많이 먹고 미 지휘관한테도 왜 이렇게 못 싸우냐 이런 소리도 듣고 너희 또 그러냐? 저런 식으로 띠를 매는 거예요. 네. 결사! 우리는 죽을 때까지 싸운다. 전반적으로 장병들도 그런 마음이 이제는 막 생기는 겁니다. 여기가 용문산 전투의 흔적이 남아있는 전적지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우리 국군의 배치가 너무나 절묘한 것 같아요. 넘어가기가 굉장히 어렵네. 여러분들께서 여기 딱 길을 딱 보세요. 이 개활지 일대를. 제가 중공군이라도 이쪽으로는 감이 못 올 것 같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원형 방어를 할 수 있었던 모습이 전개가 되지 않았을까. 우리가 알고 있는 전형적인 인해전술을 하는데 포탄을 두드려 맞아도 시체를 밟고 계속 넘어옵니다. 미 공군하고 인근에 있는 7개 포병대대가 여기에 화력 지원을 하는데 19일 하루에만 3만 발을 뽑습니다. 어마어마하네요, 진짜. 벤클리트 탄약. 예. 전반적인 반격이 이루어지는 시점이었습니다. 자, 갑자기 예상치 못한 대규모 연합군 병력이 옵니다.